나는 몇 주 전부터 몸이 이상했다. 두통과 피로감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어디가 아픈지 딱히 설명할 수도 없었다. 병원을 가봤지만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약을 처방해주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기운이 없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시간은 겨우 새벽 2시였다. 다시 잠들기 위해 몸을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방 한 구석에서 찬 바람이 느껴졌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옷장도 깊숙이 닫혀 있었다. 공기의 흐름이 있을 리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져갔고 내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제발 도와줘.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내 귀에 들어왔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 밤 이후로 내 방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밤마다 같은 시간만 되면 소리가 들려왔다. 서서히 소리는 더 많아졌고 나중에는 속삭임이 여러 겹으로 겹쳐졌다. 그 속삭임은 때로는 애원하는 듯했고 때로는 분노에 차있기도 했다. 결국 나는 그 소리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유심히 살펴봤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어김없이 옷장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옷장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옷들만 빼곡히 들어차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단쪽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냉기가 느껴졌다. 마치 옷장이 아닌 어딘가로 통하는 문처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옷장 앞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한밤중 결국 소리가 나는 그곳을 파헤쳐 보기로 했다. 옷을 치우고 옷장과 벽 사이를 살펴보았다. 그때 작은 쪽문을 발견했다. 손이 겨우 들어갈 크기의 주머니가 보였고 나는 조심히 그곳을 열었다. 그곳은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보였다. 희미한 불빛과 함께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 집에 살았던 이전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일기장에는 그들이 이 집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를 놔줘 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간담이 서늘해진 나는 얼른 그 물건들을 옷장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방을 옮겼다. 새로운 방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그 방을 대청소하러 들어갔다. 처음으로 그날 밤 이후로 옷장을 열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전에 보았던 작은 쪽문은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가끔 그날의 그 소리들이 떠오르지만 나는 다시 그 방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나를 놓아주었다고 믿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기숙사까지는 도보로 약 15분이 걸리며 하루 종일 공부에 지친 저에게 밤 산책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서관에 나설 때부터 따라오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일정한 거리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학생일 거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시야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누군가 얕은 골목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괜히 겁을 먹은 자신이 부끄러워 빨리 기숙사로 돌아가고자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발소리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뒤를 다시 보았을 때 역시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때마다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숙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멈춰섰습니다. 완전히 돌아보자 그제서야 조금 떨어진 길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허겁지겁 뛰어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그 검은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기숙사 1층에 있는 게시판에는 최근 도서관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 목격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실루엣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제 착각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그 차가운 기운과 발소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늦게 혼자 걷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다니거나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그때의 서늘한 공포가 다시 한번 밀려오는 기분입니다. 어쩌면 그 검은 실루엣은 여전히 그 골목 어딘가에 남아 다른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학 친구들과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에 있는 산속 깊은 곳에 텐트를 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며칠을 보내기로 계획했다. 첫날 우리는 산속 계곡으로 이동하여 신선한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고, 저녁이 되자 모닥불을 피워 둘러앉아 간단한 바비큐를 즐겼다. 기분 좋은 바람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구들과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그날은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둘째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은 달이 밝은 날이었다.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친구 중 한 명이 어린 시절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무덤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였다. 모두가 이야기 속에 몰입해 있을 때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다들 그저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긴장하며 소리의 방향을 주시했다. 모닥불 덕분에 주변은 어느 정도 밝았지만 나무들 사이로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깔려 있었다. 그러다가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것은 결코 동물의 발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귀신이 오고 있나봐.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말을 부정하며 서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때였다. 갑작스레 바람이 강하게 불며 모닥불이 흔들렸고, 그 불빛 속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자국 소리는 완전히 멈췄다. 어두운 숲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심장의 고동과 같은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다. 긴장 속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 자리에 가만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 사이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 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우리는 급히 모든 짐을 챙겨 근처의 민가로 찾아갔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있던 자리를 돌아가 점검해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우리 외의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몇 나무에는 사람 손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그 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그 산속에서 실종된 한 등산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신비한 사건으로, 그 산을 찾았던 사람들끼리는 기묘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우리는 그 사건과의 연결성을 찾을 수 없었던지만 그 이후로 그 산에는 다시 가지 않기로 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밤의 기억은 생생히 남아있으며 가끔씩 모임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며 오싹한 기분에 빠지곤 한다.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를 그토록 오싹하게 만든 걸까? 그것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인터넷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이라 많은 시간을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보내곤 했다. 주로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때로는 별다른 목적 없이 웹을 서핑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발견했다.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사이트는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다소 오래된 디자인과 활성 사용자 수가 적어 보이는 게시판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보통 이런 사이트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들어가 보니 이 사이트는 사람들의 무서운 경험담을 공유하는 곳이었다. 일종의 공포 커뮤니티였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기이한 사건이나 공포스러운 일들을 글로 남기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재미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몇 게시물들은 이상하게도 내가 알던 다른 공포 사이트나 책에서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섬세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어떤 사용자의 글들은 마치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연재되고 있었고 그 글은 매번 몇 시간 안에 수백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 사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이야기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 내용이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 사용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 내용은 사소한 소리나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특히 그는 항상 자기 창밖에 서 있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항상 멀리서 그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남자는 점점 더 집 가까이 다가왔고 그 사용자는 그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심지어 그가 없는 동안 방에 침입한 흔적이 있기도 했다고 했다. 이상한 냄새와 함께 물건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용자는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것은 밤중에 찍힌 자신의 집 앞 정원의 사진이었는데 희미한 형체가 찍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흐릿하게 보였다. 사진의 품질이 낮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사용자가 사진을 분석하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빛의 방향이나 그림자의 형태가 실제 사람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 사진이 올라오고 얼마 후 그 사용자는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글에는 그 남자가 자기 집 바로 앞까지 다가왔으며 이제는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웹사이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 그 사이트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 사용자는 하나둘 사라졌고 결국 사이트도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용자가 경험한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공포를 자아내기 위한 허구였을까? 몇 년이 지나고 나는 대학생이 되어 한참 다른 일에 바쁘던 중 우연히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래서 나는 옛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이트의 데이터를 찾아보려 했다. 다행히도 아직 인터넷 기록이 남아있었고 나는 그 사이트의 잔재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접속했을 때와는 달리 사이트에는 아주 작은 메시지가 하나 남아있었다. 그것은 흘려보낼 수 있는 단순한 인사말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나에게 왠지 모를 공포감을 주었다. 당신도 나를 보게 되기를. 그 메시지를 본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나의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